지금 우리가 금융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을 공부한 것 같지만 실은 이자율은 크게 구분을 할 때 고정돼 있으면 고정이자율, 변동되면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을 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둘 다 위험이더라. 그래서 뭘 선호한다? 변동이자율을. 그때 변동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 그때 그게 기준금리였죠. 근데 돈 빌려가는 사람의 상황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기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게 가상금리. 그래서 변동금리는 뭐가 변함에 따라 변동된다?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그래서 기준금리가 기준이 CD 또는 코픽스 둘 중 하나. 작은 건 뭐였다? 짧은 기간? CD 3개월 단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를 했던 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맞죠? 그럼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같이 갚는 게, 똑같이 갚는 게 원리금 균등. 커지는 게 체증식, 작아지는 게 체감식.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크기수는 뭐가 제일 크고? 크기수에서는 뭐가 제일 크고? 체증식이 증가하니까 더해졌으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이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다. 근데 체감식의 정체가 원금 균등이라고 나온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이다. 근데 왜 체증식을 젊은 층이 선호한다?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아서. 그래서 초기 상환하는 금액의 크기순, 상환 비율의 크기순, 상환 부담의 크기순, 그것만 바뀐다. 크기순이 바뀐다. 지금 그게 내용의 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었죠. 예. 그 다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분에서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페이지에 335부터 시작해서 쭉 있대요. 338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 보입니다. 지금 제가 칸을 만든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자세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뼈대예요, 뼈대. 이 내용을 알아놓고 나중에 이자율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뭐 등등등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돼요. 됐죠? 자, 이제 합니다. 보금자리론이 있대요. 보금자리론. 얘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소득층은 돈이 부족하죠. 주거 안정은 반드시 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보금자리가 나오면 정부가 보는 주택의 개념이 보금자리예요. 삶의. 우리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보금자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끼어든 거다? 정부가 끼어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금자리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겠네요. 맞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제공해 주는 건 고소득층을 위해서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그럼 나이 젊은 사람은 주거 안정을 깨야 할 필요가 없어요? 주거 안정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도 이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보금자리론을. 그런데 돈을 빌려줬어. 집 사겠다고 사람이 찾아왔어요. 은행에. 찾아왔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을 사서 3억을 빌려주시면 열심히 20년 동안 갚아나가겠대요. 딱 봤더니 5살짜리야. 상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력이 없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민법상 성년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보라고. 보금자리론을 제공해 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인자? 해외 교포도 가능해야 돼요? 해외 교포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네, 되세요? 그럼 그런 개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무주택 저소득층에 뭘 깨하고자 하는 거다? 주거 안정을 깨하고자 목돈을 빌려주고 얘를 장기에 걸쳐서 갚아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최근에 하나 더해진 게 40년짜리 초장기짜리 보금자리론도 나왔어요. 네. 그게 최근에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하나가 더 들어왔어. 그래서 일단 길어, 짧아?
예, 길어요. 대상은 19세 이상, 이 민법상 성년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능한 거예요. 외국인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사야 돼요? 애매모호한 거 사야 돼요? 지금 주거 안정을 깨하라고 돈을 빌려줬더니 상가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상 주택이어야 되겠어요? 공부상의 주택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되겠어요, 안 되겠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상 주택은 우리가 공부했던 주택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되세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줬더니 이 사람이 10억짜리를 산대.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 정부가 바라보는 개념에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이 주택에 금액 제한이 있겠지. 그래서 얘는 6억 이하, 이내의 금액이어야 된대요. 되셨어요? 이 기준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 무주택 저소득층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물론 여기서 무주택자도 빌릴 수 있지만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팔 거라면 가능해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 거라면. 근데 그게 투기 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그럼 걔는 새로 사는 주택이 투기 과열지구야. 그럼 그때는 기존 거를 1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런 기준은 나중에 외우면 된다고요.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나온지는 이해가 되셨죠? 왜 주택을 사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주거안정 도모하는 거니까. 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이 보금자리론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해되셨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19세 이상이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5살이면 상환 능력이 없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자율을. 이 돈은 일반 은행이 재원을 마련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의 재원이에요? 정부의 재원이야. 그러면 정부가 대출자인데 돈 빌려간 차입자에게 저소득층에게 물가가 상승되니까 너희들 내가 이 위험 부담하기 싫어. 너희한테 떠넘길 거야. 그러면서 변동이자를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이자율로? 고정이자율이겠죠. 개념이. 그리고 융자는 일시불로 융자가 이루어져요? 아니. 집 살 때 목돈을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을 한꺼번에 빌리잖아. 일시불로 융자가 되겠죠. 그럼 상환을 일시불로 상환해? 분할 상환하죠. 단기간, 장기간? 장기간.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상환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에 택일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함정팔 수 있는 게 10년부터 30년까지 중에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무슨 얘기냐면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들어가 보면 얘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짜리가 새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돈을 빌리겠다고 얘기하고 여기다가 눌러서 체크하게 돼 있어. 16년을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10년부터 40년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연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식의 치사한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수도 있어. 혹시 출제자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들어가면 다 떨어져 버려라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때 돈을 빌렸어. 집을 샀는데 로또 맞을 수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럼 조기에 상환하면 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행정력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부과시킬까요? 부담시켜요. 얘는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 오케이? 이게 뭐다? 보금자리론이에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기지론이라고 해. 모기지가 저당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얘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얘가 죽음이래요. 죽음. 모르트라는 단어가 죽음이래. 죽음. 그리고 게이지가 이게 재산이래요. 그럼 얘는 죽은 재산이네요. 죽은 재산이야. 왜 죽은 재산이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2억을 빌려줬어요. 20년에 걸쳐서. 그럼 2억을 걔는
그 기간 중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네요. 그럼 걔는 죽어 있잖아. 지금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재산이라고 한다? 죽은 재산이라고 해서 얘가 모기지예요. 그래서 얘가 무궁이야. 별걸 다 하고 있죠? 소리 내면 안 된다고. 무기라고 소리 내지 말고. 그래서 모기지죠, 이게 저당이라고요, 저당.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모가지를 꽉 잡고 안 갚으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모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저당 잡고 돈 빌려주는 걸 얘를 뭐라고 한다?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인데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 이제.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뭐냐면 어디에서 나오는 연금일까요? 여기 잘 봐. 어디에서 나오는 연금이야? 주택에서 나오는 연금이에요. 그럼 주택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택이 있어야 돼요. 이 원리가 왜 나왔냐면 일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주택 하나를 마련했어. 주택 하나를. 근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생활자금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해요, 필요해. 그런데 이제 소득이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을 팔고 생활자금 쓰고 자신은 좀 더 작은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주택이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아 쓰셔라. 생활자금을. 이게 바로 뭐다? 주택연금. 여러분 TV에서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최불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했던 게 있어. 그 다음 요즘 광고는, 최근의 광고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노후 계층인데, 연세가 꽤 많으신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인데, 막 오토바이 타고 생활을 막 즐겨. 자신의 여가 생활을. 소득이 분명히 없을 텐데 생활을 계속 즐기고 있어. 그래서 탐정들이 막 이렇게 찾아가.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이걸 받고 있었던 거야. 네. 이게 주택연금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주택연금은 뭐에 반대냐면 이 보금자리론의 반대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모기지론. 역연금 저당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역저당 이런 식으로. 저당이 모기지죠. 그럼 질문. 칠판. 여기만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역이라고 그랬지. 역. 그럼 얘는 6억일까? 다른 숫자일까? 다른 숫자 얼마일까? 9억. 천재인데? 6을 뒤집어 봐. 9억이잖아요. 네? 그럼 얘는 변동이자율일까? 고정이자율일까? 변동이자율이에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오케이? 네? 얘는 노주택 가지고 지금 노후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주택을 팔면 주거 안정을 깨할 수 없으니까 그 주택에서 야곱야곱 꺼내서 쓰도록 한 거지. 연금을. 그러니까 노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은. 주거 안정과 함께 생활 안정도 도모하는 거죠, 이게. 됐죠? 그럼 이제 노후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정말 엄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55세가 노인이에요? 청년이야, 청년. 청장년층의 개념이 바뀌었대잖아요, 지금. 나이대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이 주택연금이 나왔을 때 이게 몇 세 이상이었냐면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더니 이제 55세야. 이 조만간 40세까지, 지금 40세에 예약 거는 것도 있어. 실제로. 되세요? 요즘 퇴직 시기가 빨라져요, 빨라지지 않아?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네. 주택 소유자와 부부, 배우자가 있겠죠. 그 둘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이면 돼. 네? 외국인이 있어도 돼요. 됐나요? 이 개념인 거야. 그러면 이때에도 주택에서 나오는 연금이죠. 그러니까 공부상 주택이어야 돼요? 그렇겠지. 그런데 여기랑 다른 점이 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주택을 처음 사는 거죠. 그럼 애매모호한 걸 샀을 때 너 그거 사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주택으로 자기가 살고 있어. 봤을 때 애매모호한데 주택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생활 안정을 깨하려고 주택연금을 받으러 갔더니 약간 애매한데? 이건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받아들여 주겠지.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노인복지주택에 살고 있어. 실버주택. 되세요? 그러니까 얘도 대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그게 주거용이야. 그럼 이분한테는 그게 주택이잖아요. 가능해야 돼? 가능치 말아야 돼?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가 업무상 오피스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업무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 실제 쓰임이. 그러니까 주택연금 못 받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이 주택의 금액이 9억 원을 넘어가. 그럼 정부가 봤을 때는 그 주택 팔고 좀 더 작은 데로 옮겨도 충분히 생활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연금을 굳이 제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얼마?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그걸 다 합산한 게 9억 원 이하일 때.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온다고요. 얘 무슨 이자요? 변동이자를 적용해서 한대요. 그 다음 얘는 매월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럼 매월 빚이 쌓여요? 빚이 까지는 거야? 자, 지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는 큰 돈을 빌려놓고 갚아나가죠. 잔액이 점점 줄잖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얘는 점점 매월 만약에 100만 원씩 받았으면 100만 원 빚, 두 번째 달에 100만 원, 그럼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빚 늘죠. 거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된다고. 얘는 점점 커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럼 얘는 일시불로 상환한대요. 언제 상환할까요? 기본 개념은. 아,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주택을 처분해요. 그때 나온 금액이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제일 여기서 중요한 문제야.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그때 주택 처분 가격이 있을 거야. 이 주택 처분 가격이 얼마냐면 5억이랍니다. 5억이래요. 5억. 그런데 이때 받아 쓰신 원리금이 장수하셨어. 장수.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 100세를 살 줄 알고 이걸 줬는데 장수하셨어. 130세까지 살았어. 그래서 얼마를 받아 쓰셨냐면 8억을 받아 썼어. 이럴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를 처분했을 때 5억밖에 여기서 못 받아내죠. 그럼 3억 비잖아. 그럼 지금 HF공사가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야?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HF공사가 이제 득달같이 상속인을 쫓아가서 상속인에게 부모님이 장수를 하셔서 당신에게 빚이 3억이 생겼네요. 그 돈을 당신이 갚으세요. 이러면 될까요? 그럼 이 주택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끝이야. 이거 상속인에게 청구 못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어. 얘가 이제 원리금을 3억 받아 쓰신 거예요. 장수를 못한 거죠. 처분 가격이 더 높아. 그러면 HF공사가 내가 아까는 손실을 봤으니까 이번엔 내가 꿀꺽해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때는 남는 금액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상속인에게 줘야 돼.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 부분의 시험 문제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이해되시면 거기 끄덕끄덕 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얘는 조기상환의 수수료가 없대. 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이거야. 실제 주택연금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주택연금을 받으러 갈 때 HF공사가 보증서를 줘요. 보증을 써주는 거야. 그럼 그 보증서를 들고 일반 은행을 찾아가요. 시중의 은행을. 그래서 그 보증서를 주면 그걸 믿고 그 은행에서 매월 생활자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증 쓸 때 그냥 맨입으로 써줘요? 보증료를 받아? 보증료를 받아요. 그래서 초기 보증료가 1.5%만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를 만약에 돈이 생기셔서 이 집을 넘기기가 싫어. 자식이 부모님이 살았던 이 주택을 넘기기 싫대. 그래서 이제까지 받아 쓴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겠대. 조기 상환을 해. 그럼 이때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 대신 뭐를 안 돌려줘? 보증료를 안 돌려주는 거예요. 왜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만 잘 기억해놓고 반대로 뒤집으면 되잖아, 지금.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쪽,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 자, 여기 보세요. 노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자금을 야금야금 뺐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받아서 1년 이상 이 주택에 안 살아. 사실상 거주를 안 해. 그럼 다른 데 살 집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잖아. 그럼 주택연금을 줘야 되겠어요?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지. 우리나라에 재원이 그렇게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던 이유가 몸이 아파. 요양원에 들어갔어. 그때도 끊어버리면 그럼 거기서 그냥 아파서 죽어버리라는 얘기네? 안 되겠죠. 갑자기 자식이 효심이 발동했어. 어머니 저랑 같이 살아요. 알고 봤더니 불러놓고 손주들만 드립다 보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봉양을 하겠대. 그래서 1년 이상 미거주 했어. 그럼 그때 손주들에게 용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끊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양은 예외야. 나중에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얘는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이 없어지면 당연히 연금 끝나겠네? 화재에 의해서 전부 멸실됐어. 그럼 주택연금 끝나겠죠. 이 주택을 팔아치웠어. 주택연금 끝나겠죠. 이때 소유자가 죽었어. 그럼 배우자가 남아있으면 주택연금 지속돼야 되나요? 끊어버려야 되나요? 지속돼야 되지. 배우자는 살아야 되잖아.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상속받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상속받으면 이게 유지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배우자도 죽었어. 그럼 자식한테 주택연금 연결될까요? 안 되지. 왜? 노후의 생활자금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낱개로 들어가서 외울 내용들은 정말 쉬워져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파트에서 이렇게만 정리해놓고 심화이론에서 조금씩만 더 들어가면 이 내용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개념 되신 거예요? 네.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내용을 보죠. 이제 진짜 재밌는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두렵죠? 제가 재밌다고 그러면 두렵지 않으세요?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의 구조를 공부할 거예요. 339페이지. 339부터 시작해서 341페이지에 있대요. 거기에 제2장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부동산 증권 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개념을 제일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쉽거든요. 이제 이쪽만. 이제부터 완전히 초절정의 집중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지개 쫙 펴고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조는 분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면담을 요청하도록 할 거예요. 잘 보고. 은행이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여기에요.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주택 소비금융을 공부해요. 근데 저소층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불안하니까 저당 잡는다고 그랬죠.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걔를 뭐라고 했어? 모기지? 모기지예요. 모기지. 그럼 M이에요. 모기지가 M이잖아, M. 아까 지우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은행이 있어, 은행. 은행은 돈을 찍어 만들어요? 예금 투자를 받아? 예금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A, B, C, D 등으로부터 돈을 예금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재원을 마련했어.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이야? 얘들이 예금을 하면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적은 재원이 마련된 거야. 그럼 이 돈을 그냥 쟁여놓고 있어요? 아니면 대출해? 대출해줘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이라는 무주택 저소층에게 집사라고 대출해줬어. 얼마를 빌려줬냐면 2억 원을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빌려줬대요. 그럼 충분히 장기고 저리인가요? 지금 장기 저리 대출이 이루어진 거죠? 맞아요. 그럼 저당이 지금 채권이 하나 형성된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저당 대출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된 거죠.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2억 원을 5% 이자율로 20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계약을 맺은 거죠. 얘가 저당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갑은 은행에게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 있겠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무슨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원리금을 지불할 거예요. 저당 지불액을 지불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이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뭐가 하나 생겨서? 저당 채권이 생겼으니까 그 안에는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질문. 앞으로 갑이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 원리금은 누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응? 땡. 그렇게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뭘 가진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 그 말은 원리금 수취권을 다른 데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네. 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죠? 그러면 은행은 원리금을 매월 받아요. 원리금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원리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포시 다가가서 째면 돼요? 찔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뭘 행사할 수 있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당 채권 하나에는 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저당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 자산이죠. 자, 자산의 정의. 자산이란 보유함에 따라 장래에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예요. 자산의 정의야, 진짜로. 그러면 저당이 자산인 이유. 저당을 갖고 있으면 원리금이 매월 들어오나요? 현금 유입 이루어지죠. 그럼 저당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자산이죠, 그래서. 그럼 건물은 자산일까요? 자산이에요? 건물 갖고 있으면 임대 수입 달마다 들어오죠? 얘 처분하면 목돈 들어오죠? 자산인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첫 번째, 갑자기 A가 자기가 예금한 금액을 인출해달래요. 예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 이래요. 한 발 늦었어. 내가 갑에게 장기 저리로 20년에 걸쳐서 목돈을 빌려줘 버렸어. 그래서 나는 지금 너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럼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지 않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조달한 돈은 단기 조달한 돈인데 단기간 이 사람들한테 빌렸잖아요. 그 돈을 장기 융자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이 됐죠. 문제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예요. 또 하나. 지금 은행은 적은 재원으로 이미 갑에게 대출해 줬죠. 그럼 대출 재원이 고갈되지 않았어? 대출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런데 무주택 저소층이 갑만 있어,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쭉 있어. 쭉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장기 저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그래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눈 뜨고 봐야 돼요? 눈 감고 봐야 돼?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여기다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다른 공공사업을 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당 대출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 형성된 이 시장만 있으면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차적인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은 문제가 많다, 적다?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시장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에요. 실은 쉬워. 그래서 이제 은행은 죽은 놈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은행이 지금 죽은 재산 하나를 갖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저당이죠. 그럼 이 저당을 갖고 있으면 은행은 20년에 걸쳐서 매월 정해진 원리금을 계속 받겠죠. 그럼 걔는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야? 미래 가치죠. 맞죠? 그럼 걔들 다 합쳤을 때 금액은 당연히 2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걔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수 있겠죠. 20년 동안 받을 원리금들을 다 합쳐서 현재 가치로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저당의 현재 가치가 나올 거라고. 그럼 그 저당을 팔아.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에 팔아버려. 그럼 고정돼 있던 이 저당을 유동화,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심폐소생술의 전문가야. 죽은 재산을 살리는 것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저당을 샀어요. 그럼 이 저당을 누가 샀어?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곳에서 샀다고요. 그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유동화 전문회사에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 실제로. 근데 우리는 얘한테 우리께 넘어갔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은행에다 원리금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근데 실은 넘겼다고, 얘가. 되셨어요?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는 저당을 샀으니까 그 금액, 현재 가치로 고친 금액을 온전하게 다 지불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빼고 지불해 주겠죠. 자산을 샀으니까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이 유동화 전문회사의 역할을 하는 게 또 나왔네요. 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스페셜 퍼퍼즈 컴퍼니라고, SPC, 특수 목적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HF공사만 기억하면 돼. 근데 여기다 발행기간이라고 적은 이유는, 자, 여기 봅니다. 얘가 지금 저당을 샀죠? 그럼 저당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유동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 죽어 있는 놈을.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이 저당을 가지고 이 저당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유동화 전문 회사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이제 생겼나요? 유동화 전문 회사는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어, 생기지 않았어? 안 생겼어요? 생겼지. 누구로부터 받아? 갑으로부터 나오는 원리금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얘가 받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20년에 걸쳐서 5%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당이라는 자산이 있어. 2억짜리. 그 2억짜리에 대해서 5% 이자를 연에 받아.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원리금이 있어. 현금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수입이. 그러니까 얘 믿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을 파는 거예요. 이 저당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을 팔아요. 그럼 이 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증권은 지금 몇 년이래요, 여러분? 20년에 걸쳐서 4% 이자율이라고 돼 있죠? 질문. 여기 그냥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이자율은 1차 저당 시장의 이자율이에요. 모 저당의 이자율이죠. 이거 모 저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으로 왜 모 저당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저당이 이 증권을 낳은 거예요. 낳았잖아요. 이 저당이 없으면 이 증권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자식이에요. 증권은 자식이야. 얘는 엄마죠. 저당이 이 증권을 낳은
엄마라고. 그래서 얘를 모저당이라고도 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1차 저당시장의 모저당의 이자율은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얘 2차인데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저당담보증권의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얘가 큰 것이 일반적이겠다, 얘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겠다? 아니 잠깐만, 엄마보다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크면 끔찍해 죽어 안 죽어?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니 지금 여기서 받아서 얘를 약속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갑으로부터 시작한 금액을 받아서 자기가 약속한 증권을 발행하면서 이 증권 가진 사람한테 내가 4%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5% 받아서 4% 주지 5% 받아서 6% 주면 얘 망하지 조만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저당의 이자율보다 저당담보증권의 이자율은 더 낮은 것이 일반적인 거지. 아 얘가 낮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좀 제발.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어미의 성격을 자식이 그대로 연결해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모저당이 장기절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장기절이겠죠? 그럼 이렇게 장기고 이렇게 절인 증권을 사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사냐면 보통 기관 투자자, 보험회사 등. 여러분 보험회사는 매월 보험료를 받나요? 매월 보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모아놓으면 큰 금액이 되죠. 그럼 그 금액을 다 모아놓고 위험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미안 다 날렸어.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는 낮은 이자율이라도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또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얘가 구미에 맞잖아 지금. 맞아 떨어지잖아. 왜? 얘는 뒤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다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치고 다니면 엄마가 뒷마무리를 다 해준다고. 이게 저당담보증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백이 있으니까 이 증권은 위험이 그만큼 작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률이 낮아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얘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얘를 사죠. 그래서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얘를 보통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들어가서 저당담보증권을 누르면 거기에 얘가 발행이 되는데 발행되는 액수를 보면 4천억, 5천억이야. 이 증권 하나가 4천억, 5천억을 20년에 걸쳐서 4% 이자를 묻어두실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딨어 일반 개인이.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자 칠판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처음 출발은 이거예요. 이 순서를 잡으면 이거죠. 은행하고 갑 사이에서 저당채권 하나가 형성됐습니다. 얘를 몇 차 저당시장이라고 한다고요? 1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 발생했던 문제가 단기 조달한 돈을 예금 투자 받아놨어. 단기간 쓸 수 있는 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될 돈을 장기 융자해 줬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 발생한 거죠. 예금 투자 받은 금액은 적은 재원인데 대출 한번 해주니까 대출 재원 고갈돼서 문제인 거죠. 근데 받을 사람 많아서 문제인 거죠. 다 못 해줘서. 그럼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여기다가 투입해 줘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한 방에 해소시키는 게 은행이 갖고 있는 뭘 팔면 돼? 죽은 재산 하나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면 되죠. 팔아버리면 돼. 저당을. 그래서 얘를 미래 가치를 쫙 모아놓고 현재 가치를 고친 다음에 약간의 금액을 띄고 여기다 팔아요. 유동화 전문회사에 판 거지.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면 팔수록 수익이 늘겠네요. 개념은 그렇잖아. 그럼 이제 샀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칠판. 그럼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또 다른 대출 해주면 되죠. 지금 돈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을에게 빌려주겠죠. 저당 채권이 또 형성됐네요. 저당이. 그럼 다시 팔아요? 다시 팔겠지. 그럼 그 돈 갖고 누구에게? 병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 정에게.
그러면 이 논리로 계속 간다면 처음 시작한 적은 재원으로 무한대의 대출이 가능해지잖아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지잖아요. 되셨어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가 뭘 사야 돼, 반드시. 아니, 얘를 사서는 얘도 돈이 남아도는 애가 아니잖아요. 망하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한 무슨 증권을? 저당담보부 증권을 누가 사줘야? 기관 투자자들이 사줘야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이 자본시장의 돈이 누굴 통해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무주택 저소층에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 재밌게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족시켜줘야 돼? 그 즐거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거 적어놨네. 물주를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 물주가 만족하지 않으면 걔가 집에 가버리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놀아,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물주야? 여기 기관 투자자가 물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지. 그럼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밤에 만나서 이 사람들을 향응을 접대하면 돼? 그게 아니지. 이 사람들은 뭘 보고 만족할까요? 저당담보부 증권이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투자자들의 욕구는 다양할까요? 하나일까요? 다양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담보부 증권의 형태는 한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될까요? 여러 가지 형태일까?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되겠죠. 이거 화난 표시 보이시죠? 안 이뻐? 잘 안 보이나 보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뭐가? 저당담보부 증권이 발행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저당담보부 증권이 5천억이 발행됐다면 5천억만큼 발행됐다면 이 증권이 자본시장의 기관 투자자가 5천억만큼 사준 거잖아요. 그럼 그 5천억이 누굴 통해서? 제발 대답해봐. 유동화 전문회사 누구? HF공사를 통해서. HF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은행에게로. 무주택 저소층에게로? 그럼 결국은 어느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연결돼서 움직여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을 늘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액수를 늘리면 되겠지. 그럼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어. 그럼 얘를 시키기 위해 유입되는 돈의 양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뭘 줄여?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액수를 줄이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기 조절 기능을 깨할 수도 있다. OX. 5.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연동된다. 5. 오케이? 이때 만족되기 위해선 당연히 저당담보부 증권의 수익률보다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더 낮아야 된다.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얘가 높아야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투자론. 맞아요. 그 다음 이 자식에, 또 이상하네요. 참. 자식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참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자식의 이자율은 어미의 이자율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어미에서 자식을 주는 거니까. 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어미가 만약에 고정이자율이면, 이 모저당이 고정이자율이면 자식도 고정이자율이어야 되겠죠. 기본은. 성격을 그대로 받으니까. 엄마에서 자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투자자를 만족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고정이자율인 경우에도 자식을,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는 투자자가 변동이자를 원하면 변동이자율로 발행될 수도 있다. 그때 변동이자를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유동이자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가 위가 1차 저당 시장이면 얘 밑은 몇 차일까요?
2차 저당 시장이겠지. 그럼 잠깐만 이쪽. 지금 갑이 1차 저당 시장의 저당 차입자예요. 그럼 1차 저당 시장의 저당 차입자는 자기가 이 모든 내용을 알아서 찾고 찾아서 이 투자자를 찾아서 여기다가 4% 주고 여기다 1% 주고 이렇게 줘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게 밑이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저당시장의 저당차입자는 2차 저당시장의 저당담보보증권의 발행과 저당채권의 유동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없다?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HF공사는 부실한 것도 저당을 막 사들이면 될까요? 부실 대출이 이루어진 걸 사들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저당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도 하겠네요. 그 다음 아까 이 금액이 2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2억 20년 5%잖아. 그럼 은행별로 20년 5% 3억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게 있겠죠.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과 이자율이. 그럼 걔들을 다 모으지 않아. 모아야 4천억 5천억이 되지. 네? 그럼 저당들을 하나로 뭉쳤겠죠. 여러 개를. 그럼 중간중간에 풀을 발라야 돼? 바르지 않아야 돼? 발라야지. 그래야 붙지. 그래서 저당 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 풀은 아닌데.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그 논리. 그러면 질문.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개념으로 따져보면 이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동화 전문회사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은행을 통해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돈을 빌려서 자본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이 돈을 만약에 빌렸는데 10억을 빌렸어. 얘를 2년에 걸쳐서 10% 이자로 빌렸어요. 만약에. 그럼 이때 돈을 빌려줄 때 10년보다 지금 2년보다 길게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구조가. 네? 근데 빌려올 때 10억만 빌려오고 10억을 빌려오고 2년 안에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온 돈이라고요. 이자를 얼마 지불하기로 했어? 10%.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빌려줄 때 20억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빌려준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 3년 동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최장기간이 2년일 거 아니야. 2년보다 짧아야지. 예? 그리고 10%보다 더 낮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잠깐만. 그럼 얘는 뭐 자선사업가야? 10%로 빌려와서 그 돈을 5%에 빌려줘? 그 5%는 자기가 책임지고? 당연히 더 비싸게 빌려주지. 그러니까 얘는 1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장기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결론은. 그러면 돈을 빌려올 때 최대한 장기로 최대한 낮은 이자로 빌려와야 돼요. 자본시장의 자금을 저당담보증권에 기간과 이자율이 최대한 길고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일반적인 그냥 사기업이야. 사기업. 일반적인 회사야. 그러면 믿을만 해요? 들고 튈 것 같아? 들고 튈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 증권의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되는 거지. 더 많은 금액을. 이해가 됐나요? 이게 1차와 2차의 내용인 거야. 그럼 질문. 이 내용에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중에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은 몇 차일까요? 자,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부터야? 2차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술 먹기 시작하는 게 2차부터라고. 1차에 시동을 약간 걸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게 2차라고. 오케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 몇 차다? 2차.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1차인지 2차인지 대답해 보세요.
자금 대출 시장은 몇 차?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1차 저당 시장이죠.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고 있잖아. 그럼 자금 조달 시장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지금. 2차 저당 시장이라고요. 이 내용이 됐네요. 그럼 이 부분의 개념을 여러분 잡은 거예요.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알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그리고 진짜 껌이야, 껌. 누구를 만나서? 뭐 별로 감흥이 없어, 사람들이.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아침마다 그렇게 오늘은 좀 흥분하지 말자 이러면서 오는데 흥분을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인 거죠. 조금만 더. 저당 채권의 유동화 부분의 내용을 정리만 해볼게요. 자, 보세요. 1번.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만족시켜줘야 되나요? 얘가 뭐라고 그랬죠? 물주라고, 물주. 네? 시험에는 물주라고 절대 안 나와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저당이 너무 커서 한 방에 못 씹어 먹겠다면 나눠서 발행할 수도 있을까요? 얘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하나를 쪼갤 수도 있다고. 쪼개서 발행할 수도 있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씹는 맛이 부족하다고 뭉쳐달라고 하면 뭉쳐줄 수도 있어. 그럼 뭉치기 위해서 뭘 발라야 돼, 중간중간에? 그렇지. 저당 본드야, 저당 풀이야. 저당 풀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엄마가 고정이자리인 경우에도 자식은 변동이자율로 발행할 수도 있어. 반드시 고정이자율로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됐죠? 얘를 만족시켜주는 게 관건이라고. 두 번째,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었어요. 2차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었죠.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 그 다음 1차 저당 시장의 차입자 우리는 얘가 발행된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2차 저당 시장에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있지. 갑의 역할. 갑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뭘 집어넣어야 돼? 원리금을. 네. 그럼 그 원리금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 은행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용서치 않을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 뭘 가진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넘기는 걸 봤죠? 누구에게 넘겼어? 유동화 전문회사에 넘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저당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오는 방법론이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걔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팔아버리면 투자자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네? 원리금 수취권이. 그러니까 이게 윌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를 찾아라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보면, 자, 회사가 있어요. 아, 애매하네. 아, 끊어야 되겠다. 10분 쉬고 오늘도 조금만 더 길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금융론 부분의 내용 다 보고 가야 돼요, 오늘. 중간에 끊으면 찝찝하잖아요.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세요.